여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우리 다시 재혼하자.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도맡아 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부족함 없이 자란 덕분인지 저는 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전남편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역시 그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우리는 금방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사람 곁에 서 있던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래, 걱정 마. 내가 더 잘할게. 신혼 초반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데이트를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친정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영아, 이제 너가 회사 일을 조금씩 배워봐야 할 것 같구나. 네? 갑자기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언젠가는 너한테 물려줘야 할 텐데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해온 곳이었고 직원들도 20명이 넘었죠. 그런 곳을 제가 이끌어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회사에 출근하며 조금씩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남편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회사에서 배울 게 많아서 그래. 집안일은 누가 해? 나도 일하고 들어오는데 집에 오면 밥도 없고. 그럼 내가 미리 해놓을게. 조금만 참아줘. 저는 남편의 기분을 맞추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해갔어요. 사실 남편은 제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께서 사위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흘러가듯 꺼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회사 일 배우라는 말씀 안 하시네.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나한테 먼저 배우라고 하셔서. 아, 그래? 그럼 나는 뭐야? 그냥 집에서 놀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당신네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점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퇴근 후 술자리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죠.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나 약속 있어. 당신 먼저 먹어. 통화는 언제나 짧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남편의 마음이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침 남편이 샤워 중이어서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낯선 여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괜한 의심으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핸드폰은 항상 뒤집어 놓았고 제가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가렸죠.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무슨 소리야? 네가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은 화를 내며 제 말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사 격리 담당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이 이번 달 결제 금액을 모두 횡령한 것 같습니다. 장부를 확인해 보니 금액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믿었던 직원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적 타격.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정확한 금액부터 파악하고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다가 그만. 빨리 와.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서 계셨죠. 엄마, 아빠는요? 지금 응급수술 중이야. 뇌출혈이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다니.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중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남편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행히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며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남편이라도 집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왔어? 왔어가 아니라 저 여자는 누구야? 저는 소리쳤어요. 여자는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챙기며 나갔고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이라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오늘 아빠가 쓰러지셔서 수술하셨다고. 전화했는데 왜 안 받은 거야? 그거야 안 된 일이긴 한데. 우리 이혼하자.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이혼하자고 했나요?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못하겠어.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너도 느꼈잖아.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났다는 거. 그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바람 피우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람? 그래 맞아. 나 다른 사람 만나. 그 사람이 나한텐 더 잘 맞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든 뭐든 이미 다 끝난 거야. 이혼 서류 여기 있으니까 사인해. 남편은 탁자 위에 서류를 던졌고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싫어. 절대 이혼 안 해. 왜?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 회사 때문에 그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결혼했잖아. 서로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어. 남편의 차가운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차피 너도 회사 일하느라 바쁘잖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살 거면 결혼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 집안일을 못한 게 이혼 사유야? 말도 안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난 이미 결정했어. 빨리 사인해.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갈 거야.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라도 아들을 말리실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는데. 아, 그거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제발 남편 좀 말려주세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지영아, 너도 이해해야지. 남자라면 바람 한 번쯤 피울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너도 회사 일하느라 집안일 소홀했잖아. 우리 아들이 서운해할 만도 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걸까요? 저는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 이혼하겠다는데 어쩌겠어? 그냥 원만하게 끝내. 전화를 끊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계셨고 어머니만 집에 계셨죠. 엄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엄마가 있잖니. 그런 사람이랑은 헤어지는 게 나아.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던 날,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과의 인연이 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끝이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분노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끝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증거가 충분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죠. 소송은 몇 달간 진행됐고 결국 저는 그들을 상대로 일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합친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무기력증에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회사는 횡령 사건과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한테 멀쩡한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회사도 없어졌고 결혼도 실패했고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제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생일 축하해. 어머니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미역국과 잡채, 불고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생일인데 축하는 해줘야지. 어서 먹어봐.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은 언제나 이렇게 따뜻했어요. 어릴 적 아팠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면 위로가 됐죠. 엄마 음식은 정말 최고야.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엄마 음식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어. 사실 저는 예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었거든요. 잔치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음식을 부탁하는 분들이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 식당 한번 해볼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음식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고. 하지만 지영아, 식당이 어디 쉬운 일이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엄마 한번 해보자. 나 위자료도 받았고 모아놓은 돈도 있어. 그래도 부족하면 대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네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니?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의외로 찬성하셨습니다. 그래, 지영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아버지가 응원할게.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어떤 종류의 식당을 할지 고민했어요. 반찬 가게도 생각해봤지만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아, 그럼 메뉴는 뭘로 할까? 엄마가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면 되지. 그럼 곰탕은 어떨까? 엄마가 끓이는 곰탕은 네 아빠도 제일 좋아하시잖니. 나도 네 할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서 곰탕은 좀 자신 있기도 하고. 좋아, 곰탕 전문점으로 하자. 메뉴가 정해지자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위치를 물색했고 삼청동의 한 골목에서 작지만 아늑한 가게 자리를 발견했어요. 여기 좋은데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고. 카페를 하던 곳이라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바로 월세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꾸몄어요. 테이블은 총 8개, 좌석은 총 24석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픈날이 다가왔어요. 첫날은 떨리고 긴장됐습니다. 손님이 올까, 맛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이했을 때의 그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곰탕 2개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인 곰탕을 내왔고 손님들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국물이 정말 진하고 깊은 맛이 나네요. 첫 손님의 반응에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식당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후기가 올라오고 블로그에 소개되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홀서빙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도 2명 고용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는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고 매출이 오르는 걸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게 좋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일어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영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식당을 연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저희 가게는 제법 알려진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SNS에는 매일 리뷰가 올라왔고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어요.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이 다급하게 전화기를 건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작가인데요. 혹시 가게 촬영 가능하실까요? 네, 방송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방송 출연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맛집을 취재하고 있는데 요즘 SNS에서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요. 아, 저희 같은 특별할 거 없는 작은 식당을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 취지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홍보의 기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촬영 당일 저와 어머니는 긴장한 채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요리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리포터분도 곰탕을 드시고는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국물이 정말 진하고 구수해요. 며칠 후 방송이 나간 뒤 저희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일에도 웨이팅이 생겼고 주말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죠. 아르바이트생도 더 늘렸고 주방 보조도 한 분 모셨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고 저희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밀키트로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하고 나니 정말 잠잘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방송 봤어.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전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예전보다 좀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일하는 거 봤으면 나가줄래? 손님들 불편해하니까. 야, 나도 손님인데 왜 쫓아내? 곰탕 하나만 먹고 갈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괜히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곰탕 하나 맞죠? 최대한 무표정하게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에 있던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채셨어요. 지영아,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곰탕을 내갔을 때 전 남편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진하고 맛있네. 역시 장모님 솜씨는 대단해. 이제 장모님 아니잖아. 빨리 드시고 계산하고 나가주세요. 지영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없을까? 할 얘기 없어. 제발 5분만 밖에서. 저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어차피 거절해도 계속 붙어 있을 게 뻔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겠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정말 진심이야. 너 없이는 안 되겠더라. 안 돼. 나는 이미 당신을 잊었다고.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식당에 찾아왔어요. 2, 3일에 한 번씩 그리고 매일. 오면 곰탕을 시키고 한참 앉아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 또 오셨어요. 알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지영아,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계속 이러면 경찰에 연락해서 출입금지 시킬 거야.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만 포기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전 남편은 술에 취한 채로 식당에 나타났어요. 지영아, 나와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고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 지금 술 마셨어? 빨리 가. 가긴 뭘 가?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안 된다니까. 제발 이러지 말고 가. 싫어. 난 안 가.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전 남편은 끝까지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하신 남성분 부인분이 데리러 오셨는데 합의하실 건가요? 부인이요? 네, 부인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전 남편은 저한테 상간녀와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여전히 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던 겁니다. 합의 안 할게요. 접근금지 신청하겠습니다. 전 남편 행패 사건 이후에 저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저는 한동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괜히 무섭기도 했고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또 나타나는 건 아닌가 싶어 긴장하곤 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봐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민준 씨였고 그분은 아버지께서 예전에 거래하시던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셨던 분이죠.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민준 씨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막 정리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식자재 납품업체는 다 정하셨어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좋은 재료 저렴하게 주실 거예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죠. 민준 씨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식자재 업체를 소개해 주시고 가끔 식당 운영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셨죠. 사장님, 이 근처에 상가 하나가 나왔던데 확장 생각 없으세요? 확장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장사 잘 되시는 것 같던데 타이밍 놓치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민준 씨의 조언은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식당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곰탕을 드시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냥 저를 보러 오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둔하고 바보 같다고 해도 눈치챌 수 있었죠. 사장님 오늘 장사 어땠어요? 오늘은 손님이 좀 적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드세요. 민준 씨는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게 저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민준 씨가 다시 찾아왔죠. 사장님 아직 안 가셨네요? 네, 마무리 정리 중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드실래요? 그 말을 하는 민준 씨의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 겸해서요. 그동안 곰탕 맛있게 먹은 것도 그렇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편안한 분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30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마감 끝내고 가요. 네, 천천히 하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민준 씨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사 약속으로,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전 남편과는 달랐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지영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서 이렇게 일어섰잖아. 혼자가 아니야. 부모님도 계시고 오빠도 도와주고. 그래도 네가 용기 낸 거야. 식당 일이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 민준 씨와 함께 있으면 저는 제 자신이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었어요. 지영아, 너만 허락하면 진짜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돌아올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요. 전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손님들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민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전 남편을 막아섰어요. 당신은 누군데? 지영 씨 남자친구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뭐? 남자친구? 전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와 민준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너 벌써 다른 남자 만나냐?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빨리 나가. 민준 씨는 전 남편을 밀어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전 남편을 쫓아내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민준 씨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래, 나도 좋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셔서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죠. 드디어 저는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조건이나 기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다시 식당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된 민준 씨는 제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사업은 날마다 번창해 나갔어요. 딸,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그죠, 엄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었고 식당에 가면 맛있다며 웃는 손님들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지영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민준 씨의 권유로 병원에 갔고 거기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품의 눈물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지영아, 정말 잘 됐다.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로.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요. 전 남편은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으로 모든 걸 얻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건강을 되찾으신 부모님,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소중하고 작은 생명까지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남자친구와 6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회계사였고 저는 대학 졸업 이후에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우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천천히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 어때? 슬슬 결혼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년이나 함께했으니 이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들었고 저희 집은 작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보자 하시는데 괜찮지? 물론이지. 떨리긴 하지만 잘해볼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선물 보따리까지 챙겨서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죠. 큰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한 넓은 평수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앉아요. 따뜻한 미소도 반가운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소파에 앉았고 남자친구가 황급히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죠. 엄마, 지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격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년 차예요. 아, 그래요. 예비 시어머니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무역 쪽 일을 하십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답변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만족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회계사잖아요. 나름 괜찮은 직업이고 우리 가족 회사도 있고 해서 솔직히 며느리감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지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남자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리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미안하다며 제 손을 꽉 잡았지만 저는 이미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영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예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따가운 질문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너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요. 결혼 준비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저는 첫 만남의 기억 때문에 내내 불안했어요.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보시는 것 같다고 어떻게 저희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지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상견례는 그냥 형식적인 자리야. 부모님들끼리 인사만 나누시면 돼.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측에서 마음대로 정한 곳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잘 입지 않으시는 블라우스에 자켓까지 맞춰 입으셨고 아버지도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 입고 오셨어요. 우리 딸 결혼하는 건데 제대로 준비해야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모님의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도 제대로 전달되길 간절히 바랬거든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싸고 계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인상의 중후한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영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예비 시어머니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누며 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들이 올해 사귀었다고 들었어요. 6년이나 됐네요. 저희 딸이 그동안 정말 좋은 인연 만났다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예비 시어머니의 대답은 무척 건조했습니다. 엄마의 진심 어린 말씀에 대한 응답치고는 너무나 무성의했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 다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비 시아버지가 물었고 저희 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네,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는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 한 80명 정도 되고 해외 수출도 좀 하고 있고. 예비 시어머니가 은근히 자랑하듯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묘한 공기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은근한 과시였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수출까지 하시다니? 저희 아버지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도 나름 괜찮은 회계사고 모아놓은 돈도 적당히 있어요. 결혼 준비는 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던데 부모로서 좀 신경 쓰이긴 하네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이 다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은 두 집안이 함께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자 예비 시어머니는 잠깐 저희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척 차갑게 느껴졌어요. 뭐 요즘은 애들이 각자 준비하는 게 대세잖아요. 신혼집도 애들이 알아서 구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예물이나 예단 혼수 같은 건 양가에서 의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현실적인 질문에 예비 시어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쪽은 예물은 당연히 준비할 거고요. 혼수는 요즘 여자 쪽에서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살림살이나 가전제품 같은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혼수 부담을 저희 쪽에 떠넘기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전세로 구할 거라고 했는데 전세금 정도는 여자 쪽에서도 절반은 보태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시작된 구체적인 돈 이야기에 저희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건 아직 애들이랑 이야기를 안 해봐서요. 저희도 최대한 도와줄 생각은 있습니다만. 뭐 애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부모가 너무 나서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먼저 꺼낸 이야기를 슬쩍 덮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이중적인 태도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리를 망칠 수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오신 가방을 흘깃보며 요즘 짝퉁도 잘 만들어서 진짜 같더라.
중얼거렸고 아버지의 명함을 받고는 아, 이 동네 쪽이시구나. 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부모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지영아, 저 집안 정말 괜찮겠니? 엄마가 보기엔 저쪽 어머님이 우리를 좀 깔보시는 것 같던데. 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저 집안 분위기가 왠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느끼신 그 불편함을 저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년을 함께한 남자친구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많이 불편해하셨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러셨구나. 내가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영 씨, 나 민수 엄마야.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반사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상견례 이후에 처음 받는 전화였거든요. 있잖아, 혼수 문제도 있고 해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나? 시간 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로 와요. 혼자 오지 말고 어머님이랑 같이. 내 회사도 구경시켜드리고 편하게 이야기하죠. 회사로 오라는 말에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굳이 회사로 오라는 걸까요? 회사로요? 혹시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는 건? 아니, 회사가 편해요.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그리고 우리 회사 규모도 보여드리고 싶고.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회사로 오래 혼수 이야기한대. 회사로 그게 무슨 자리야? 밖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지. 어머니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저희는 약속된 금요일에 예비 시어머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단 지역에 있었습니다. 중소제조업체답게 꽤 넓은 부지의 공장과 사무동이 함께 있는 구조였어요. 저희는 안내를 받아 사무동 3층에 있는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이 미팅 중이세요. 비서로 보이는 여직원이 저희를 응접실에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거의 30분을 기다렸어요.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건지 정말 바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예의가 없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도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30분이 훌쩍 지나서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한 그녀는 마치 자신의 왕국에 온 손님을 대하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오셨어요? 미팅이 좀 길어져서 늦었네요. 기다리셨죠? 네, 꽤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우리 회사 좀 어때요? 규모가 꽤 되죠? 직원도 80명 넘고 매출도 작년에 100억 넘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저희는 나름대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자랑을 늘어놓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과시였어요. 우리 민수도 회계사니까 나중에 회사 일 물려받으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아, 물론 지영 씨도 일은 계속하셔야죠. 맞벌이가 요즘 대세잖아요. 네, 저도 일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야죠. 우리 아들 벌이만으로는 좀 빠듯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회계사 연봉이 적지 않은데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 혼수 문제 때문에 부른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서류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저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으셨습니다. 혼수 목록이요. 요즘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하셔야죠. 저도 옆에서 그 목록을 봤는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와 소파, 냉장고, 세탁기, TV와 에어컨은 기본이고 식기 세트와 이불 세트, 커튼과 러그까지 세세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브랜드와 예상 금액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저희 쪽에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혼수는 원래 여자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쪽은 예물이랑 예단 준비하고 신혼집 전세금도 대부분 낼 건데. 신혼집 전세금은 양가에서 반씩 낸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자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쪽에서 더 많이 내는 게 맞죠. 우리 아들이 회계사인데 여자 쪽에서도 조금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현금 지참금이라는 제목 아래 큼직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신혼집 전세금의 30%예요. 현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세금 대부분을 내는데 여자 쪽에서 이 정도는 보태주셔야 형평성이 맞죠. 그 금액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신혼집인 3억 전세의 30%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1억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드디어 참았던 화를 내셨습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여자 쪽에서 현금 좀 보태주고 남자 쪽에서 집 마련하는 거. 그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요? 이게 무슨 상식입니까? 이건 혼수가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정하세요. 우리도 나름 양보하는 거예요. 원래는 남자 쪽이 더 조건이 좋으면 신혼집을 아예 여자 쪽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쪽 집안은 그렇게 안 하셨나요? 아, 그러고 보니 회사 규모가 좀 작으시니까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희를 무시하고 깔보고 결국 파혼을 유도하려는 계획된 자리였던 거예요. 지영아, 이만 일어나자.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요.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 실례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저를 이끌고 사장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비웃는 표정이 눈에 선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어머니는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영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저는 결혼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잔인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사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실장님. 젊은 남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 직원을 알아보시는 듯 했습니다. 아, 김 대리님, 여기서 뵙네요. 실장님, 오늘 미팅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사장님 사무실에 다녀오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일로 잠깐 들렀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왜 실장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황급히 나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를 쫓아왔지만 복도에서 그 직원을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사장님, 실장님이랑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실장? 무슨 실장?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대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리켰어요. 무역의 최 실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주거래처.
회의 때문에 오신 거 아니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신다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최 실장님이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회사가 귀사와는 3년째 수출 계약을 맺고 있죠. 작년 매출의 40% 정도가 저희를 통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 그게.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선 채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 대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실장님이랑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다음 주에 컨테이너 선적권이랑 신규 바이어 미팅이 잡혀 있는데. 김 대리는 가서 일 봐요. 예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김 대리를 보냈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저희 셋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아까 사장실에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규모가 작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죠? 제 딸을 무시하시고 1억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하셨고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사장님은 제 딸을 처음부터 무시하셨어요. 우리 집안을 깔보셨고 저까지 우습게 보셨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눈에 띄게 당황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제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결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장님은 제 딸을 사람이 아니라 거래 대상으로 보셨어요. 금액을 매기고 조건을 따지고 무시했죠. 실장님.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행복하길 바라는 건 사장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런데 사장님은 제 딸의 행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체면과 돈만 생각하셨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아까는 제가 좀 심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일로 제 결정은 확고해졌습니다. 우리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긴장했습니다. 귀사와 저희 회사의 거래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 문제예요. 사장님은 제 딸을 함부로 대하셨어요. 그런 분과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그건 너무 심하십니다.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일은 별개 아닙니까? 사장님이야말로 비즈니스와 개인 일을 구분 못하셨잖아요. 저를 거래처 실장이 아니라 그저 작은 집안의 며느리 후보 엄마로만 보셨으니까요. 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실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계약이 끊기면 우리 회사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신규 바이어도 전부 실장님 라인으로 연결된 건데요. 그건 사장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제 딸을 지키는 게 우선이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뒤따라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도 뭐 좀 말해봐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사장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안 규모가 작다고 1억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요. 그게 어머님의 진심이셨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그 말들이 없어지나요? 지영 씨, 저도 사람입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저를 진심으로 며느리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단 한 번이라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돌아서는 저희를 보며 절규했어요. 실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회사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거래까지 끊게 만들어서. 미안할 것 없어. 딸이 소중하지 거래가 소중하니? 엄마는 절대로 저런 집안에 너 못 보낸다. 하지만 회사 일에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니야? 괜찮아. 거래처는 다른 회사로 다시 찾으면 돼. 하지만 딸은 하나밖에 없어. 엄마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날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분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도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회사에 김대리였어요. 실장님, 사장님이 급하게 찾으십니다.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김 대리님 죄송하지만 이번 건은 제 최종 결정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 문서로 계약 종료 통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악몽 같은 결혼 준비가 드디어 끝나는구나. 예비 시어머니 회사를 나온 지 이틀 후에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사실 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미안해.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사과할게. 네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 넌 잘못한 게 없잖아.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못 말렸어. 내 잘못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잘못이 없었어요. 그는 6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문제였죠.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자책하지 마. 일단 우리 좀 시간을 가지자. 지금은 너무 힘들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렇게 아프고 슬플 줄은 몰랐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에 우리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셨는데 잠시 후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영아, 밖에 나와봐. 저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현관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서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날 입었던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까만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당황과 후회가 보였어요. 실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하던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소파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척 냉랭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영 씨를 무시했습니다. 집안을 따지고 돈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딸을 가진 엄마로서 지영 씨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사과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장님은 제 딸을 처음부터 무시하셨어요. 우리 집안을 깔보셨고 그게 사과한다고 없어지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고 아들 자랑에 눈이 멀어서. 사장님의 그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만약 지영이가 결혼해서 들어간다면 사장님은 또다시 우리 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신 입을 열었어요. 제가 책임지고 엄마를 말리겠습니다. 지영이를 지키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땠나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을 무시할 때 지금까지 당신은 뭐 했나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무능했어요. 당신은 자기 어머니 하나 제대로 못 말리면서 어떻게 아내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날카로웠습니다. 남자친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함께한 사람,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지영아, 미안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너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진짜야. 너랑 아니면 의미 없어.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6년 동안 너랑 함께한 시간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어. 그럼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할 수 있어. 아니야. 우리는 이제 끝이야. 지영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시어머니의 태도와 집안의 분위기, 그런 게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알겠어. 남자친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갈게. 나 독립할 거야. 엄마랑 떨어져서 살게. 그게 해결책이 될까? 네 엄마는 여전히 네 엄마야. 명절에도 만나야 하고 가족 행사 때마다 마주쳐야 해. 나는 그때마다 또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너는 이미 한 번 지켜주지 못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어. 시댁 눈치 보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건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거야. 지영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6년 동안 고마웠어. 남자친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영 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저를 보는 그 시선과 우리 집안을 깔보는 그 태도가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바꿀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오늘 이렇게 사과하러 오신 건 정말 제가 소중해서가 아니잖아요. 회사 거래 때문이잖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가 거래처 실장인 줄 몰랐을 때는 저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게 어머님의 본심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저희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지영아, 나 정말 너 아니면 안 돼. 나 어떻게 해?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야, 우리 6년이나 함께 했잖아. 그래, 6년 동안 좋은 인연이었어. 하지만 여기까지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남자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지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다가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지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끔 SNS를 통해서 남자친구 소식을 듣곤 했어요. 그는 정말로 집에서 나와서 독립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선택에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지영아, 요즘 괜찮니? 많이 괜찮아졌어. 후회는 안 하고?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요. 후회는 없어. 오히려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게 돼서.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그냥 결혼했을 거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혼이 늦어져도 괜찮아.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어요. 요즘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석 달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어요. 나는 잘했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느니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낫지.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면 절대로 상대방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어른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만날 미래의 배우자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랬습니다. 그의 가족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길 바랬어요. 결혼은 늦춰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과 자존심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고 이제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